반갑습니다. 부산지하철 기술지부 동지 여러분, 오늘이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번 달 주제는 평화로 잡았습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최근에, 그러니까 지난 13일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함으로써 지구상에서 세 개의 전쟁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중동 전체로 확전시켜서 이게 자칫하면 세계 전쟁으로 확산될 수 있는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으로 치면 지금이 6월이지 않습니까? 6월 하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그 사건들이 굉장히 많죠. 6월 항쟁도 있고 뭐 6.15 선언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잊을 수 없는 게 75년 전 1950년 6월 25일에 동족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1950년 6월에 시작된 전쟁이 53년 7월에 끝나게 됐는데, 우리는 이게 75년 전에 전쟁이 발발해서 72년 전에 정전이 됐기 때문에 벌써 두 세대가 지나서 지금 대한민국 5,200만 국민 중에 전쟁을 겪은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전쟁을 사실상 잊고 살고 있지만, 이 전쟁이 여전히 이 땅에 우리 3천만 노동자를 비롯해 가지고 5천만 민중에게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기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걸어온 역사를 보면 현대사의 시작은 1945년 해방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해방이 되자마자 분단이 됩니다. 분단은 사실은 이게 고려 500년, 이조 500년 전에 없었던 일이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분단된다는 우리만에 있었던 건 아니에요. 가령 독일도 동서가 분단돼 있었고, 베트남도 남북이 분단돼 있었고, 지금의 예멘도 분단돼 있죠.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하나의 국가였던 그 무굴 제국이 인도, 파키스탄, 스리랑카 지금으로 나뉘잖아요. 그것도 이제 분단인데, 이게 분단 이후에 전쟁이 겪은 나라는, 아니 독일도 전쟁을 안 겪어서 이미 거기는 통일이 됐잖아요. 그리고 1960년에 4.19 혁명이 났는데, 이게 5.16 쿠데타로 미완의 혁명이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장기 군사 독재를 하게 됩니다. 박정희 18년, 전두환 7년, 그 후신인 노태우 5년까지 치면 무려 30년간의 장기 독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87년 그 과정에 이제 민주화를 겪게 돼서, 87년 이전이 독재라면 87년 이후는 이제 민주화 세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촛불항쟁을 겪고, 작년 올해 우리가 이제 빛의 혁명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사실 촛불항쟁이 연장이죠.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걸 겪게 되는데요, 여기서 큰 영향을 미친 게 뭐였을까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인데요,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이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괄해보면 일제로부터 36년 만에 해방이 되었지만, 해방된 나라가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남북으로 갈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분단된 2년도 안 돼서 전쟁이 나게 되는데, 이게 2019년에 미국의 다큐멘터리 작가, 영화 감독이 제작한 코리아 네버엔딩 워입니다. 네버엔딩이 뭘까요? 끝나지 않은. 그래서 1950년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인류 역사에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이런 전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해보면 1950년에서 53년까지 3년 전쟁을 했는데 72년 동안 휴전 상태입니다. 그럼 정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그걸 사실은 그냥 뭐 전쟁 끝나지 않았나? 그렇게 실감하고 있지만, 정전의 정의는 쌍방 간의 적대 행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거거든요. 종전이 아니에요. 전쟁이 안 끝났어요. 정전협정은 종전으로 가기 이전에 임시로 군대끼리 전쟁을 멈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결국 정전은 곧 종전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한국전쟁은 종전에 이르지 못하고 이 상태가 이렇게 불안정하고 과도적이고 임시적인 상태가 무려 72년, 그러니까 인류 전쟁 사이도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제법상으로는 이걸 어떻게 보는가 하면 전쟁 상태로 봅니다. 왜? 안 끝났으니까요. 전쟁이 끝나면 종전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전이란 총성은 멈췄죠.
서로 총격전 안 하니까. 그렇지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네버엔딩 워라는 용어가 나오죠. 매우 이제 새삼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상기한 것일 뿐만 아니고 이걸 우리가 국제적으로 이해하게 된 이게 2018년에 미국과 조선이 최초의 이제 정상회담을 하게 됐는데 이때 싱가포르에서 당시 대통령 트럼프죠. 2016년에 당선돼 가지고 2017년 1월부터 임기 시작했으니까 휴전으로 끝난 전쟁 사실상 안 끝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국제법적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는 전쟁이 안 끝났다고 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만 태어나서부터 정전 상태였고 지금까지 평생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객관적이고 국제법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한반도에서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제 이 주제이기도 한데요. 정전 체제, 시스템이에요. 전쟁이 안 끝났어요. 그럼 전쟁이 안 끝났으면 어떨까요? 정상이 아니죠. 가령 뭐 빈부격차니 뭐 사회복지 이런 것들은 평화 상태에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전제 조건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쟁이 언제 터져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가령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의 참상을 보고 있으면 너무너무 끔찍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직접 겪지 않았다 뿐이지 전쟁이 언제 터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지극히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구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너무 비정상이구나. 그것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규정하고 있구나 하는 데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그러죠. 그래서 그냥 우리는 노동자예요. 노동자에게는 노동자의 노동 존중, 뭐 노동권 이런 건데 노동 존중과 노동권이 그럼 지금 이런 정전 체제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건가? 이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정전 체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 전쟁을 하다가 중단 상태예요. 그럼 정전은 뭘까요? 정전 체제는 결말이 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둘이 있을까요? 전쟁이 재발한다. 아니면 전쟁이 끝난다. 그 정전을 거쳐서 이제 평화로 간다. 전쟁의 반대가 평화니까. 이렇게 될 건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도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게 72년째 지속되고 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2025년이어서 그렇지 1955년, 1960년 이러면 어떤 상태일까? 전쟁이 끝난 게 얼마 안 됐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공포, 불안을 갖겠죠. 근데 지금은 우리 구성원들은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전체제는 뭔가 그걸 이제 정치학 용어로는 안보국가라 그래요. 내셔널 시큐리티, 그러니까 나라의 안전이 최우선인 그건 안보 지상주의죠. 그러면 안보 지상주의가 되면 안보가 중요하다가 아니라 안보가 국시가 돼요. 나라가 성립할 수 있는 최우선의 선결 조건이 돼요. 그러면 국가 안보의 명분 안에서 개인의 자유라든가 인권의 대부분 뭘까요? 노동권이죠. 노동자의 권리, 민주주의적 권리 이런 것들은 일시 유보할 수밖에 없다예요.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법이 뭘까요? 국가보안법이에요. 국가보안법은 뭐예요? 아니 헌법 위에 국가안보가 있다 이거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봐도 이게 얼마나 비민주적인 왜? 일제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승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제는 떠났지만 법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우리는 안보 지상주의에 살고 있다. 안보가 최우선이에요. 안보 앞에서는 그럼 노동자와 파업하고 있는데 국가가 위험하다. 그럼 우리는 어디 있어요? 대표적인 거죠? 외환위기죠. 97년 외환위기 당시에 노동자들이 아니 구조조정 정리하고 비정규직은 안 되지 않냐 라고 했지만 그러다 나라가 망하면 어떡할 거냐. 일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표현으로 쓰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안보 지상주의. 다른 말은 이게 국가주의예요. 국가주의. 뭘까요? 국민보다 중요한 게 국가다 이런 거죠. 어쨌든 이것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정전체제. 왜? 나라가 망할 수 있잖아요. 전쟁 나면. 아니 우리 지금 복진이 무슨 생존권 이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보가 최우선인데 우리나라가 군사비 지출이 세계 9위예요.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세계 9위잖아요.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거의 2배쯤 되고 GDP 규모대로 세계 3, 4위를 다투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군사비가 작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3배나
이상 돼요. 경제 규모도 2배나 되는데 군사비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더 많이 쓰고 있다. 무슨 뜻일까요? 아,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된다 하더라도 그걸 안보에 많이 쓰게 되면, 이게 이제 스톡홀름에 가장 권위 있는 국제평화연구소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2022년도, 그러니까 재작년에 발표된 자료. 그때 봤더니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을 제끼고, 그러니까 군사비 압도적으로 사실 미국이에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영국, 독일, 프랑스 다음이 우리나라더래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죠. 일본 밑에가 뭘까요? 전쟁 난 우크라이나죠. 국력이 그 정도 된다가 아니라 전쟁 났기 때문에 군사비가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안보국가라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분단을 겪었던 독일과 비교를 하겠습니다. GDP 규모는 우리나라가 2024년 작년 기준으로 세계 14위쯤 돼요. 독일이 3위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국 다음이 독일이잖아요. GDP는 우리나라가 세계 14위고 독일이 3위라서 전체 규모로 놓고 보면 절반 안 돼요. 한 40% 미만 수준이에요. 그런데 군사비는 독일의 83% 수준이거든요. 뭘 의미해요? 전체 GDP에서 군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같은 분단 국가이지만 독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2배쯤 많다 이런 거죠. 왜? 우리는 전쟁을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독일은 이미 통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독일에는 아동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만 6세까지 월 10만 원씩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동의 개념이 다릅니다. 아동수당은 뭐냐면 아이들의 용돈을 나라가 준답니다. 교육비가 무료이듯이 생활비 자체를 왜? 세금으로 걷어가지고 어차피 부모들이 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용돈이 달라진 게 아니라 여기는 나라에서 다 고루 분배해요. 두 자녀까지는 25만 원쯤 줘요. 셋째는 27만 원쯤 되고 넷째부터는 29만 원을 줘요. 저소득층의 경우는 22만 원을 더 주니까 한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뭘 의미할까요? 집이 어려우면 더 주고. 왜? 아니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아, 이 나라는 부모의 자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생활비 자체를 사회가, 국가가 보장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뭘까요? 예산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독일을 비교해요. 독일은 이렇게 돼 있어요. 대학을 가거나 직후는 만 25세까지. 근데 독일은 대학 진학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0% 조금 넘어요. 왜? 고등학교 졸업해서 취업을 해도 대학 졸업자 임금 격차가 거의 없어요. 또 직업 차별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18세 이상은 취업을 하죠. 반면에 우리는 어떨까요? 대한민국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가령 우리나라 남성, 아니 20살 되면 다 고민하는 거예요. 징병제예요. 군대를 가야 돼요. 독일 청년은 그게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럼 일제시대에 강제로 징용되는 노동자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징병돼서 군대를 갔는데 임금을 안 줘요. 헌법 32조에는 누구나 최저임금 주라고 돼 있는데 대한민국 국방부는 안 줘도 됩니다. 예외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우리나라 어떤 책? 정전이에요, 정전. 언제 전쟁이 날지 몰라요. 그리고 국가안보가 최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안 줘도 되죠. 헌법의 예외지대예요. 그러니까 안보국가라고 하는 게 뭘까요?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한다. 이게 안보국가예요. 정상적인 나라는 아니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필요한 거지. 그렇잖아요. 이게 정상적이죠. 그래서 이게 신병훈련소의 사진입니다. 표정의 특징이 뭐예요? 웃는 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강제로 왔잖아요. 경력 단절이잖아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동료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왜? 아니 경력 단절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생각하니까요. 더구나 민주화 이후에 자유롭게 자라다가 강제 징집을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예요? 군 면제가 최고의 특권이죠.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그렇죠. 안보국가라고.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대의를 위해서는 희생해야 된다. 거기서 개인의 자유라든가 인권이라든가 민주주의 얘기하는 것은 이기주의다 라고 비판받아요. 이게 무엇의 영향이라고요? 정전체제죠. 왜? 가령 지금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세요. 아 그럼 우크라이나 다 징병제죠. 왜? 아 나라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우리도 이렇게 70년 동안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이걸 당연하게 내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 전쟁 날지 모르니까. 남북이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정전체제를 정리하면. 정전체제가 우리 노동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왜요? 국가안보를 국시가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한국 사람이 전부 준전시 동원체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이란을 생각하면 돼요. 총력 안보체제. 그럼 안보 지상주의 국민은 뭘까요? 국가의 동원 대상이죠. 징병제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로 미화되고 자유인권 민주주의는 국가안보의 뒷순이죠. 안보가 있고 나서야. 그래서 노동자들이 농민들이 생존권 투쟁을 하게 되면 그건 뭐라 그래요? 안보 논리 혹은 색깔 공세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노동자 조직이 낮고 노동권이 열악한 거죠. 왜? 나라를 위해서는 희생해야 된다 이런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비정상이구나. 제가 첫 번째 그냥 경제를 얘기했는데 인구가 5천만 이상이고 1인당 순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인 나라 중 우리가 세계 6위권인데 왜 우리 삶은 이러한가? 그건 뭐예요? 가계, 기업, 정부가 다 벌어들인 돈을 국민이 1인당으로 나누니까 3만 6천 불쯤 되는데 근데 그걸 어디다 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군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구나. 일단 이런 거죠. 그래서 독일은 경제활동 하기 전까지 용돈을 다 나라에서 보장해 주는데 왜? 아니 지금은 우리도 노인들에게 노령연금을 주잖아요.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그럼 아동도 청소년도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학생도 경제활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나라 대학생은 공부하는 시간보다 알바하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예비 노동자 이게 무슨 학생입니까? 왜 그럴까요? 생활이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독일은 그걸 다 보장해 준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그러면 학생들은 그냥 공부에 전념하면 되죠. 또 공부가 자기 적성이 안 맞으면 그냥 취업하면 되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나라에 태어난 구성원들은 어떨까요? 사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고. 왜? 사회로 혜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라가 보태준 것도 없이 군대나 오라 그런다. 그러니까 남성들이 굉장히 보수가 됩니다. 체제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극도로 높죠. 뭘까요? 정전체제가 72년 되놓으니까 이런 결과를. 그래서 한반도 전쟁 안 끝났다. 정전체제 안보국가다 보니까 청년들은 헬조선이라고 한다. 그 근본 원인이 뭐예요? 전쟁이 안 끝났구나. 이 얘기예요. 이걸 떠나서 지금 대한민국을 설명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제 안보국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살펴봅시다. 정전체제가 곧 안보국가를 낳게 됐다. 그럼 안보국가. 국가안보가 최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군사비 지출이 세계 9위다. 일본보다 우리나라 군사비가 많다. 이걸 두 번째 강의, 4월달 강의 때 정치가 뭔가 분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방예산, 안전예산, 토건예산, 사회복지예산은 나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국방예산이 정전체이기 때문에 가령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세요. 이란을 생각해 보세요. 나라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어디에 배정해야 돼요? 국방에 해야 되죠. 아니 4대 보험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일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폭탄이 떨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지난 4월달 강의 때는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정치를 얘기하면서 그렇죠. 토건 예산, 그러니까 뭐 다람쥐 전용도로 그런 예를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보다 더 심각하게 예산 배분이 왜곡되어 있는 게 국방 예산입니다. 그러면 공공사회복지 지출이 2018년 기준 OECD 절반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예산을 배분해야 되는데 복지가 후수준이다죠. 자유, 인권, 민주주의. 우리의 삶은 일단 생존이 전제가 돼야 되니까 안전이. 그럴만하죠? 정전체제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노동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럼 이란에서 뭐 4대 보험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테헤란에 폭탄이 떨어진다는데.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사회복지가 취약해. 왜 그럴까요? 국방과 토건의 예산을 분야가 국방, 토건, 복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죠? 이건 제가 이제 그 국방부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보세요.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정부 예산에서 국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된 걸 봤더니 80년대까지만 해도 이게 언제예요? 군사독재죠. 무려 전체 예산의 3분의 1 이상이 국방 예산이었어요. 그때는 뭘까요? 국방부 장관이 제일 세요. 그래서 뭐라고요? 그걸 군부독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 뭘 할 수 있어요? 민주화라고 하는 게 뭘 말해요?
아, 국방비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거구나. 이렇게 이런 거죠. 그럼 국방 예산이 줄어들면 어디에 쓸 수 있어요? 그걸 SOC 예산이나 사회복지 예산에 쓸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령 이제 87년에서 민주화가 되고 92년이 김영삼 정부잖아요. 김영삼 정부 별칭이 뭐였어요? 문민정부였잖아요. 그래서 이때 국방 예산이 20%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최초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해서 이제 국방 예산이 10%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후 민주화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국방비의 비중이 이만큼 쭉 줄어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국방 예산이 줄어들면 어디로 가요? 그게 복지 예산이나 토건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아니,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으면 좋지만 전체 걷어놓은 예산 중에서 분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원의 배분이 뭐라 그랬어요? 한정된 자원을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정치다. 이게 정치의 정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민주화가 된다고 하는 건 뭐예요? 국방 예산이 아니라 무기 사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위해서 배정한 예산이 늘어난다, 증가한다. 그런 뜻이겠죠? 지금 안보 얘기하고 있어요. 안보국가. 그럼 대한민국은 군사강국이죠. 하지만 청년들은 포기 세대, 이번 생에 망했다 그래요. 그럼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국방비가 급할까요? 아니면 청년들의 미래 혹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이게 사실 사회적으로 토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안보국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과제는 뭘까요? 아니, 국방비를 더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정전체제가 안 끝났단 말이에요. 뭘까요? 우크라이나가 복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전쟁이 끝나야 되죠. 우리도 똑같죠? 종전이 안 됐잖아요. 정전 상태로. 그럼 평화란 게 뭐냐? 정전체제가 안보국가를 낳아서 이것이 우리의 자유와 인권과 민생을 제약하고 있으니 이제 체제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 체제 전환이 뭐예요? 정전체제를 뭘로? 평화체제로 바꿔야 한다. 왜? 전쟁이 안 끝났으니까. 국제법상으로. 평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정의를 합니다. 두 가지 평화를 얘기해요. 소극적 평화가 있고 적극적 평화가 있다. 소극적 평화는 뭘까요? 전쟁이 안 나게 하는 거. 피스, 키핑 이렇게 해요. 지금 우리처럼 정전협정 안에서 어쨌든 군비 경쟁을 해가지고 군사력 전쟁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전쟁은 어쨌든 안 나고 있죠. 재발이 안 되고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걸 킵이죠. 킵. 반면에 궁극적으로 뭐예요? 평화체제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 구축과 군축을 통해서 평화협정으로 전하는 거예요. 피스 메이킹이다. 무슨 뜻일까요? 아니, 군비 경쟁을 서로 해봐야 어떻게 돼요? 양쪽 다 소모적이잖아요. 반면에 두 나라가 이미 적대 상태에 있게 되면 불신, 적대 상태니까 어쩔 수가 없죠. 뭘까요? 신뢰가 구축돼야 그 다음을 얘기할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니, 두 이웃이 사는데 완전히 원수고 적대적이에요. 그럼 상대방이 생선 회칼을 샀대. 그럼 어떤 생각을 할 거예요? 저것들이 회를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또 우리를 음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사이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옆집에서 사시미 칼을 사오면 다른 옆집에서는 그럼 내가 생선을 사야 될까? 그래서 같이 해서 나눠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그건 뭘까요? 신뢰와 불신의 차이죠. 궁극적으로 뭘까요? 무기로는 전쟁을 영원히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 평화라 그러는데 힘에 의한 평화가 뭐예요? 이게 소극적 평화죠. 그런데 문제는 힘을 바탕으로 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이 역효과가 나는 대표 전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3년 전 전쟁이 터졌어요. 왜? 미국하고 나토가 동유럽으로 나토를 확대하려고 하니까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선제적으로 그냥 침공해버린 거예요. 이건 뭘까요? 결국 불신과 적대하에서는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뭘까요? 서로 신뢰하에서 평화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전쟁을 끝나지 않으면 우리 삶이 정상화 안 된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핵심이 뭘까요? 군축 평화를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 복지에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늘 인용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이게 아이젠허워라고 미국의 34대 대통령이었어요. 아이젠허워 누구예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른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지휘했던 미군의 지휘관이 아이젠허워죠. 나중에 대통령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두 번 대통령을 하고 나서 퇴임하면서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만들어진 모든 총과 진수된 모든 전함과 발사된 모든 로켓은
굶주려도 먹지 못하고 헐벗어도 입지 못한 사람들을 더 빼앗은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거기에 쓰여야 될 돈을 군사비로 땡겨 쓴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시위를 통해서 지구촌에 평화가 와야 당연히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죠. 전쟁이 터지면 무기 사는데 더 많은 돈을 경쟁적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 민생은 희생할 수밖에 없죠. 왜? 자원은 한정돼 있잖아요. 결국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고 전쟁을 반대하고 군축평화를 통해서 우리 세금을 무기 대신에 우리를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여기까지 있으면 평화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되고 군축을 통해서 평화가 실현되어야 우리 삶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여기 민생복지 모두 들어가 있어요. 노동권도 들어가 있죠. 농민들도 들어가 있고 우리의 노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뭐가 돼 있어요? 그렇죠. 청소년, 청년들의 삶은 이를테면 저출생의 문제예요. 왜요? 아이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럼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비용을 줄일 수 있죠.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용돈을 다 나라에서 보장해 주자. 노인들의 삶, 노후도 다 보장해 주자. 주거비가 너무 비싸면 공공주택을 늘리자. 그러려고 그러면 거기에 예산이 배정이 돼야 되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세금을 더 걷거나 아니면 이미 있는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 이 얘기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최우선적인 전제 조건, 전쟁이 끝나야 된다죠. 이제 요약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그러는데 왜 이럴 수밖에 없냐.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되는 우리나라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쟁이 안 끝났다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정전체제를 끝내지 않으면 당연히 헬조선은 끝나지 않겠구나.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결국 평화체제를 어떻게 빨리 만드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헬조선으로 탈출할 수 있는 근본 해법이겠구나 라고 하는 데 알아봤습니다. 그럼 물론 이제 남북 간에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거냐, 그리고 신뢰 이후에서 어떻게 하면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인가,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더 상세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오늘 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전쟁을 끝내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는 이걸 집단적으로 망각하고 있죠. 왜? 사회 구성원의 압도적 다수가, 저도 61년생인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전쟁을 터졌다 그래서 역사책에서 배웠을 뿐이지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돌아보면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만 그렇게 느끼고 있는 거지 국제법적으로나 세계인들은 다 우리나라가 전쟁이 아직 안 끝났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정전체제를 빨리 종전을 거쳐서 평화로 가야 된다. 그건 굉장히 먼 길이죠. 그럴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중국의 대문호 루신이라고 있습니다. 루신이 이런 얘기를 해요. 희망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자면 평화체제의 희망.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아무리 큰 길을 내놔도 인적이 끊기면 길이 없어지죠. 반면에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게 길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무슨 뜻일까요? 평화로 하는 길, 그 길은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다. 누군가 정전체제를 끝내고 종전을 거쳐서 빨리 평화로 가야지만 우리의 삶이 정상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6월은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제 6.25가 있는 해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지구촌에서 세계의 전쟁이 벌어져 가지고 정말 우리한테는 당장 유가가 어떻게 뛰고 우리 삶이 불안해지지 않을까 하는 정도인데, 우리도 사실은 72년째 전쟁이 안 끝난 지구상의 유일하고도 인류 역사로는 본도 정말로 기이한 체제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평화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상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